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인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싱글맘입니다. 어느덧 우리 딸이 제 뱃속에서 나와 응애하고 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어엿한 성인이 되어 저의 최고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이 딸을 처음 품에 안고 느꼈던 행복과 처음 장애 판정을 받았을 때 느꼈던 지옥에 빠진 듯한 절망감, 그리고 키우면서 수없이 포기해버리고 싶었던 힘든 감정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면 너무나 예쁘게만 보였던 사랑을 총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 이 아이를 낳고 가슴 아팠던 이야기, 그리고 그 아픔을 극복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 딸아이의 아빠와는 직장에서 동료로 만났습니다. 부산에서 살면서 같은 회사에 다녔던 남편과 저는 그냥 서로 자연스럽게 동료로서 친해졌고 서로 잘 맞는 부분이 많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할 때 시댁에 인사를 갔는데 시댁집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저희 친정은 지극히 평범한 집안이었는데 시댁은 시어머니가 전국에서 찾아오는 유명한 돼지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사업을 하셔서 꽤나 집안에 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차이 나는 집안 배경으로 인해 거절당하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도 시부모님은 저를 잘 받아주셨고 그 받아줄 때 저에게 요구하셨던 조건은 딱 한 가지였어요. 아가, 우리 집이 남자가 귀해. 아들이 없단 말이야. 보다시피 우리 아들도 혼자고 우리 남편도 이 집안에서 유일한 남자야.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그저 아들만 많이 낳아다오. 알았지? 네, 어머니 노력해 볼게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아들만 낳아주면 다 필요 없다면서 저에게 잘해주셨어요. 그 뒤로 저희는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되어 아기를 가졌습니다. 모두가 다 아들을 기대했지만 아쉽게도 첫째는 딸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괜찮았어요. 시어머니는 괜찮다. 둘째부터 아들 낳으면 되지. 라고 말씀을 하시며 잘 넘어가셨죠.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터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걸음마를 못하는 거예요. 걸을 때가 다 되었는데도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니 걱정이 되어서 병원으로 갔죠. 그곳에서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애한테서 장애가 있던 거였어요. 평생 걸을 수 없고 휠체어를 타고서 살아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세상이 다 무너지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의 힘이 되어줘야 할 가족들이 저의 원수가 되어 저를 너무나도 끔찍한 지옥으로 밀어넣었죠. 시어머니는 우리 딸이 장애가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날로부터 태도가 돌변해버렸어요. 에이그 진짜 이게 뭔 팔자야 대체. 저주받았다 저주받았어. 이게 저주가 아니면 뭐야?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다 망하게 생겼어. 우리 집은 대대로 장애인이 태어난 적이 없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제 둘째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너는 애 낳지도 마. 또 장애인 태어나면 그땐 내가 제명에 못 사니까. 시어머니는 완전히 악마처럼 변해서 저에게 저주받은 인간이라며 한참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딸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시어머니까지 이렇게 나오니 정말 너무 힘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나마 남편이 처음에는 저를 다독여주면서 아이를 잘 키워보자고 이야기를 해주기에 남편 하나만 보고 버티려고 했죠. 그래서 남편이 돈을 벌고 저는 직장도 그만둔 채로 아이를 보는데 전념하며 살고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 노력하며 나름 힘든 시간들을 잘 보내고 있었지만 그 생활이 길게 가지는 못했습니다. 아이의 장애 판정을 받고 나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남편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어요. 이전처럼 가정에 충실한 것도 아니었고 우리 아이를 예뻐하지도 않았죠. 무엇보다도 잦은 외출과 외박으로 인해서 싸우는 날도 많아졌어요. 거기에 더 힘든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저주받았다며 하소연을 하셨고, 우리 딸은 거들떠 보지도 않으면서 더럽다고 저리 치우라고 하기 일쑤였어요. 한 번은 또 명절 때 보는 우리 아이한테 저리 가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디다 대고 더럽다고 하세요? 장애가 무슨 죄예요? 장애가 뭐 대소변이라도 돼요? 왜 더러운 건데요? 그런 말 하는 어머니야말로 더럽게 짝이 없네요. 한 번만 더 우리 딸한테 더럽다느니 뭐라고 해봐요. 정말로 저주받은 게 뭔지 제대로 보여줄 거니까. 그리고 이왕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봤을 땐 어머님이야말로 저주받은 인생 같네요. 그딴 쓰레기 같은 인성 가지고 사는 게 제가 봤을 땐 최악의 저주예요. 아시겠어요? 저는 이 말을 해버리고는 꼴도 보기 싫은 시댁에서 나와버렸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아예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는 헛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예, 나는 장애인을 손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아마 나는 우리 아들 씨가 아닐 거란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해보자. 뭐라고요? 그럼 지금 어머니 말씀은 제가 다른 남자애를 가지기라도 했다는 거예요? 진짜 헛소리도 좀 작작하세요. 만약에 검사에서 어머니 아들 자식 맞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내가 무릎 꿇고 사죄하마. 무릎 꿇고 사죄하신다고요? 좋아요. 어머니 그 약속 꼭 지키셔야 할 거예요. 저는 얼토당토 않는 시어머니의 헛소리에 제대로 대응을 해주었습니다. 누가 봐도 유전자 검사 결과는 친자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결과는 99.9% 일치한다는 의사 소견서로 나왔죠. 저는 검사지가 나오자마자 가지고 가서는 시어머니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어머니 보셨죠? 빨리 사과하세요. 참네, 뭘 당연한 결과 가지고 내가 너한테 왜 사과를 하니? 왜 사과를 하다뇨? 유전자 검사 결과 가지고 나오면 저한테 사과한다고 하셨잖아요. 약속 지키세요, 빨리. 얘 봐라. 그냥 한 소리 가지고 죽어라 달려드네. 너 여기서 좀만 더 가면 나 치겠다. 그럼 그 유전자 검사에서 우리 아들 친자로 나오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지. 내가 그걸로 너한테 사과를 해야 하는 노릇이니? 막말로 이렇게 검사 안 했으면 네 그 장애인 딸이 내 친손주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믿겠어?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 집안에 장애인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나온 적이 없는데 나로서는 황당스러운 사건 아니니? 그러니까 너는 그냥 확인 과정만 거친 거야. 알아들었어? 별꼴이야 진짜. 시어머니는 오히려 본인이 다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저는 너무 열이 뻗쳐서 정말 시댁에 있는 집 기구들을 죄다 엎어놓고 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분이 다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집안 식구들과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이란 놈도 이제 더는 제 편이 아닌 것 같아서 이 집안에서 살 이유가 없어졌다고 느꼈죠. 그래서 저 혼자 마음을 정리하며 이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고 그 친구는 저희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남포동 쪽에서 다정하게 씨앗 호떡을 먹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 증거로 사진을 보내줬는데 정말로 제 남편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길로 남편에게 보여주면서 따졌어요. 너 요즘 집 밖으로 나돈 이유가 다 있었지? 자, 이 사진 봐. 이 여자 뭐야? 너 바람 피고 다녔니 그동안? 제가 사진까지 보여주며 따져대니 남편은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완전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나 바람 폈다. 생각을 해봐라. 집에만 오면 애는 시도 때도 없이 울지. 맨날 안고 다녀야 되지.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는 것도 힘든데 다리 아픈 애까지 봐봐라.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근데 거기에서 너는 애 본다고 자기 관리는 뒷전이라 50대 아줌마 마냥 퍼질러진 옷 입고 돌아다니지. 내가 집에 무슨 낙으로 오겠냐? 자고로 여자가 못하면 남자는 밖으로 놔둘 수밖에 없는 거야.
뭐?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게 아빠가 할 소리야? 이럴 거면 이혼을 하지. 왜 바람을 피니? 그래, 이혼해. 나도 지긋지긋하다 진짜. 이놈의 집구석 생각만 해도 숨 막혀. 그러면서 남편은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날 남편이 나가고 나서 혼자 아이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정말 세상이 다 원망스러웠어요. 저는 이 바람핀 증거로 이혼을 해야겠다 단단히 마음먹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혼은 그쪽에서 더 급하게 나오는 거 있죠? 남편은 집을 나가서는 시어머니께 바로 말씀을 드렸는지 시어머니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예, 우리 애한테 다 들었는데 말이다. 자고로 말이다. 남자가 밖으로 도는 건 다 집안에 있는 여자 때문인 거야. 집구석에 있는 여자를 두고 왜 남자들이 바람피는 줄 알아? 그게 다 집으로 거둔 여자가 제값을 못하기 때문인 거라고.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너한테 제안을 하나 하마. 너네 애 있잖아. 그냥 우리 고아원으로 보내자. 걔 때문에 지금 이 사달이 난 거야. 알어? 걔만 아니었어 봐라. 네가 집구석에서 여자 역할을 제대로 못할 일도 없었을 거고. 그럼 우리 아들도 바람 피울 일도 없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제발 좀 똑바로 이해를 해야 할 텐데. 하여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네 애를 고아원으로 보낼 건지 아니면 우리 아들이랑 이혼할 건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뭐 나나 내 아들은 네가 무슨 선택을 해도 상관없지만. 뭐라고요? 애가 무슨 물건이에요? 장난감이냐고요? 그렇게 휙휙 던져버리면 그만인 건가요? 정말 이렇게까지 인간 말종의 쓰레기인 줄은 몰랐는데 정말 갈 때까지 가시네요. 아니, 끝이 있기는 있는 건가요? 그리고 왜 당신 아들이 바람핀 게 내 탓인데요? 이에 나 혼자 낳았습니까? 나 혼자 좋아서 나 혼자 생쇼하고 낳은 거냐고요. 내가 아들한테도 책임이 있는데 왜 나만 걸고 넘어지는데? 그리고 바람핀 것도 당신 아들 인성이 쓰레기고 바닥이라서 그런 거지. 왜 그게 내 잘못인 건데요? 두 사람 이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두고 봐. 당신 아들이 바람핀 거 내가 두고두고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어디 지금 다니는 직장도 그 빤빤한 얼굴 얼마나 오래 들고 다닐 수 있나 두고 보자고요. 근데 그녀는 강적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도 일말의 동요도 없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네가 지금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 모양인데 얼마가 필요한 거냐? 말만 해, 다 줄 테니까. 그거 먹고 제발 좀 떨어져. 진짜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발언이네요. 좋아요. 내가 얼마를 요구하든 그대로 준다고 했어요. 두고 보세요. 제대로 준비할 각오 하고 있으세요. 저는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생각으로 막장으로 나오는 시모에게 말을 해버리고는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 바로 친정으로 가서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다 알렸죠. 이 이야기를 들은 저희 부모님은 당장 시댁으로 쫓아가서 뒤집어 엎겠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장 이혼해. 당장 그놈의 집안이랑 인연 다 끊어버리자. 이것들이 아주 죽지 못해서 환장을 했구만. 어디 귀한 딸하고 손녀를 그렇게 함부로 말해. 야, 거기에서 돈 준다고 했다고? 필요한 대로 다 요구해. 집이랑 위자료 싹 다 가지고 와. 이것들이 널 우습게 봐도 한참 우습게 봤지. 아주 제대로 불러라 너. 몽땅 다 쓸어와. 그리고 너 걱정하지 마. 애는 내가 같이 키워줄 테니까. 속 시원히 그 집안 버려라. 그딴 남편은 없는 게 차라리 나아. 그러니까 하루빨리 그 집안이랑 인연 털어버리고 나와. 엄마랑 키우자. 엄마 아빠가 네 뒷바라지 다 해줄 거야. 저는 이 상황에 저를 위해주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그 시댁 집구석에다가 제 요구사항들을 다 말했습니다. 분명 내가 말하는 거 다 준다고 했죠? 저는 다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이 집구석이랑 더 보는 것도 싫고 상종하는 것조차 싫으니까 딱 깔끔하게 정리하죠.
지금 살고 있는 집이랑 앞으로 우리 애랑 내가 살아가는 데 쓸 1억 내놔요. 대신 양육비는 그걸로 끝낼게요. 매달 양육비 받는답시고 다달이 연결되는 것도 끔찍하게 싫으니까. 저는 아주 떳떳하게 저의 요구사항을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그들은 순순히 그걸 줄 인간들이 아니었죠. 뭐라고? 야, 네가 우리 집 와서 뭐 한 게 있다고 1억을 달래? 됐고, 지금 사는 집까지만 가지고 가. 다른 건 절대 못 줘. 오, 그래요? 그럼 어디 당신 아들이 바람핀 거 그 회사에다가 다 뿌려도 돼요?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막말했던 말들 죄다 내 핸드폰에 녹음되어 있어. 그것도 당신 국밥집에다가 틀어놔도 되려나? 뭐야? 이제 이게 협박을 다 하네? 아니, 난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돈 주고 나랑 인연 털어버릴 건지 아니면 돈 대신 당신들 명예 바닥으로 다 떨어뜨릴 건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요. 참네, 너도 참 속물이다. 그래, 오히려 네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 아더 깔끔하니 좋겠네. 어차피 너랑 이혼하고 우리 애는 더 파릇파릇하고 예쁜 애랑 재혼해서 아들 낳고 잘 살 거니까. 뭐 액땜한다고 치고 그 돈 줘버리지 뭐. 알았다. 대신 다신 우리 찾아오거나 빌붙을 생각하지 마라. 네 애 네가 알아서 키우면서 평생 조용히 살라고. 조용히 살든 말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해. 그건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야. 그리고 나도 당신들 같은 오물들하고는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셔. 다시는 보지 맙시다. 저는 그들이 저한테 했던 협박을 그대로 재현하며 이야기를 했고 다행히도 이 사람들은 제가 요구한 걸 주고 끝내는 걸로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는 상종하지 말자며 서로 칼같이 얘기하고는 인연을 정리했죠. 저희는 그렇게 5년 만에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합의 이혼을 하고는 이혼 조건으로 받은 그 집에서는 더 살고 싶지도 않아서 그 집을 팔아버리고는 친정집으로 들어갔어요. 이혼 후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아이를 키우긴 했지만 장애가 있는 자식을 키우는 일은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시 경제활동을 해야 했는데 그간 있었던 경력 단절로 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없었어요. 또 아이 때문에 직장을 출퇴근하는 일도 만만치가 않았고요. 그래서 아이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알아보았고 그 뒤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양보호사를 선택한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 딸의 영향도 있었어요. 이 일을 배우면 제가 우리 아이를 케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았고 우리 아이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필요한지 절실히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 거였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엄마가 아이를 보고 있는 시간 동안에는 제가 일을 하고 그 외에는 퇴근을 해서 아이를 돌보는 식으로 일을 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이에 남편은 정말 단 한순간도 우리 아이를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어찌 보면 얼굴을 안 볼 수 있어서 좋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한순간에 버릴 수 있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게다가 저랑 이혼하고 정말로 곧바로 바람피던 그 젊은 여자랑 결혼을 한 듯 했습니다. 이건 저희 시누이가 알려줘서 알았어요. 저희 시누이는 제가 그 집안에서 하대를 받을 때 유일하게 저의 편이 되어준 사람이었는데요. 시누이는 아직 시집도 안 간 처녀였는데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이혼할 때까지 저의 편이 되어주고 우리 아이를 끝까지 안아주었던 사람이었어요. 이혼하고 헤어지던 그때도 유일하게 우리 시누이는 저를 찾아와 주었죠. 언니, 그동안 정말 우리 오빠 데리고 살고 우리 엄마 상대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언니가 이 집 구석에서 해방된 거 보니까 내가 다 속이 시원하다. 언니가 우리 집 식구로 살 동안 내가 엄마도 더 막아주고 오빠도 정신 차리게 혼도 내주고 그랬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질 못해서 미안해요. 솔직히 내가 뒤에서 많이 힘쓰긴 했는데 워낙 그 인간들 고집센 인간들인 거 알잖아요.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하네요. 우리 예쁜 조카한테도 큰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앞으로는 그 지긋지긋한 두 양반 다 잊어버리고 편하게 살아요, 언니. 오히려 이혼한 게 잘한 것 같아요. 나 같았어도 우리 집 식구들이랑은 못 살 것 같아. 아우, 지금도 끔찍하다. 축하해요, 언니. 우리 집에서 탈출한 거 완전 축하. 고마워요, 아가씨. 안 와도 되는데 여기까지 와주고. 저도 뭐 서글픈 건 있지만 그래도 속 시원해요. 묵은 거 다 털어버린 기분이라 앞으로는 새 인생 새 출발하려고요.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오빤 벌써부터 그 여우 같은 기집애랑 결혼 준비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아, 꼴 보기 싫어. 내가 그 뻔뻔한 얼굴로 우리 집에 인사한다고 찾아왔길래 일부러 얼굴 봤거든요. 근데 진짜 딱 여우상이더라니까요. 어디 얼마나 행복한지 보자고요. 아마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 큰일 치를 거예요, 우리 오빠. 언니 버린 대가 톡톡히 치를 거라고요. 신우이는 고맙게도 저에게 찾아와 저를 위로하며 말을 해주었어요. 하지만 뭐 이제는 제 인생에선 없는 사람들로 치기로 했기에 저는 신경 끄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10년도 훨씬 지나 우리 아이는 훌쩍 컸고 어느덧 성인이 되었죠. 다행히 제 딸아이는 어릴 때부터 일상생활 훈련을 많이 시켜서 그런지 일상생활도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어요. 스스로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외출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서 그때부터는 저는 마음 놓고 우리 아이를 좀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온몸에 마비가 올 정도로 아이가 힘들어하는데도 스스로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는 훈련을 시켰어요.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속에선 얼마나 많은 피눈물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게 정말 좋은 결과로 나타나 아이가 혼자 지낼 수 있을 정도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친정에서 독립을 하고 따로 나와 살았고 한 번씩 친정엄마가 저희 집으로 와서 딸을 봐주며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아주 우연한 기회에 내 인생에 이런 광경을 다 볼 수 있을까 싶을 만큼의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할머니를 맡아서 요양보호를 해드리고 있었는데 그분을 부산역에 모시고 갈 일이 있어서 간 적이 있었어요. 그 할머니 자녀들이 부산역으로 와서 할머니를 모시고 기차를 탈 예정이라 모시고 가서 가족들에게 인계를 한 후에 돌아서 나오는데 그때 제 눈에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그 광경은 다름 아닌 제가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얼굴을 가진 여자 한 명이 혼자서 헛소리를 하며 그 부산역 주변을 다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익숙한 여성은 다름 아닌 10년도 전에 헤어진 시어머니였고 그때 모습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 되어 옷은 후줄근하고 머리가 완전히 희고 다 빠진 상태가 되어 혼자 헛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거짓골도 그런 거짓골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혼자서 알 수 없는 말을 계속해서 중얼거렸죠. 나 아니야. 안 돼. 나 못 줘. 안 돼. 못 가지고 가. 싫어. 저리 가. 라는 식의 도무지 못 알아들을 소리를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벼랑간 그녀를 쳐다보고 있던 저와 눈이 마주쳤고 시어머니는 단번에 저에게 와서는 말을 걸었죠. 나 소주 먹게 5천 원만 줘. 5천 원만. 소주 먹고 싶어. 소주. 얼른 5천 원 줘. 라며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로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가만 보니 살짝 제정신이 아닌 이유가 살짝 정신이 잘못된 건 또 있어 보였지만 더 큰 이유는 바로 술 때문인 것 같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그 사람의 주변으로 초록색 병들이 몇 개나 널브러져 있었고 저에게 가까이 왔을 때도 술 냄새가 진동을 했었거든요. 가까이서 본 그녀의 상태는 더 가관이었어요. 손톱에 때는 가득하고 머리는 언제 감은 건지 떡이 지다 못해 온갖 먼지들이 다 쌓여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옷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저는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정말 맞나 싶어서 몇 번이고 다시 봤고 아무리 봐도 제가 알던 그 시어머니가 맞았어요. 그때부터는 저에게 고민이 시작되었죠.
너무너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이라 외면할까 하는 마음과 그래도 사람 된 도리로 그러면 안 되지라는 마음이 공존해서 저를 참 힘들게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 양심상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소주값이라도 드려야겠다 싶어서 제 주머니에 있던 돈 10,000원을 꺼내서 손에 쥐어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아니, 그렇게 정정해서 팔팔 날아다니시던 분이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님 아들은 어디 갔어요? 새 며느리는 또 어디 있고요? 아가씨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도 번듯하게 다 있는 분이 왜 여기에서 이러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도 시어머니는 도통 저를 못 알아보는 듯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횡설수설하며 눈에 초점 없이 그냥 돈만 쥐고서 가더라고요.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분을 제가 데리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저는 그날 그렇게 돈만 가지고 가버리는 시어머니를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참 집에 와서 마음이 하루 종일 뒤숭숭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를 보며 이야기를 했어요. 미니야, 우리 미니한테 지금 할머니 말고 할머니가 한 분 더 있었거든? 아빠네 엄마 말이야. 그 할머니가 우리 미니 낳고 엄마랑 미니를 너무 힘들게 해서 다시는 얼굴 안 보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오늘 글쎄 엄마 일하러 나갔다가 마주쳐 버렸어. 근데 엄마가 알고 있던 그 모습이 아니더라고. 그 모습을 보는데 이 엄마 마음이 왜 이렇게 이상한지 모르겠다. 엄마랑 우리 미니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정말 끔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부산역에서 노숙자처럼 있던 모습이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다. 제가 딸에게 이 말을 하니 어느새 다 큰 딸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그렇게 신경 쓰이면 한번 병원이라도 모시고 가보세요. 부산역 앞에서 노숙자로 있으면 가족도 없는 거 아니에요? 나도 우리 버린 아빠라는 사람도 싫고 그 가족들도 다 싫지만 그래도 엄마가 신경이 쓰이면 병원이라도 모시고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어려운 사람 돕는 셈 치고 말이야. 그래야 엄마도 나중에 후회 안 하죠. 그리고 엄마가 생명은 소중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엄마도 더 떳떳하게 지금 하는 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딸아이의 말에 큰 결심을 하고서 시어머니가 있을 부산역으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부산역 앞에서 소주 나발을 불며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저는 얼른 다가가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여기서 왜 이러고 계세요?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저예요, 저. 정신 좀 차려보세요. 왜 이런 꼴로 여기서 술을 마시고 계시는 건데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소리를 치며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을 건 당사자는 말을 안 하고 그 주변에 있던 노숙자 사람들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거 완전히 미친년이야. 완전히 폭력적이고 정신 나간 년이라고. 사람이 돌아버린 것 같아 아무래도. 정신이 이상해. 그래요? 도대체 이분 언제부터 그랬는데요? 아유, 몰라. 한 달 전인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여기저기 행패 부리고 다니고 저렇게 술만 퍼마시면서 지낸다니까. 우리도 웬만해서는 겁이 없는데 저 할망구한테는 다가가지도 못해. 어찌나 사람이 괴팍한지 꼼짝 못해 진짜. 그쪽도 더 건드지 말고 가시오. 저는 이 말을 들으니 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는 병원 치료부터 받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미 저는 이쪽 사람들하고는 연을 끊은 지가 오래돼서 번호가 남아있는 게 없었고 그렇다고 나도 못 알아보는 시모를 마음대로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는 못할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부터 했죠. 그렇게 경찰이 와서 병원을 가려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거의 발작을 일으키듯 요동하기 시작했어요. 아, 나 안 가. 안 간다고. 어딜 데리고 가려고? 이번엔 어디로 끌고 가려고? 나 데리고 가지 마. 나 죽이려고 그러지. 너네들 다 나 죽여버리려고 그러지. 나 못 가. 안 가. 제발 나 데리고 가지 마. 급기야 시어머니는
제 발까지 붙잡고 늘어져서 결국에는 경찰들의 판단하에 119를 불러서 강제로 병원으로 이송을 했어요. 병원으로 가자마자 검사를 받았는데 역시나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는 진단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상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해서 시어머니는 정신병원 쪽으로 입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경찰과 병원 쪽에서는 보호자를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가족들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시어머니의 보호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시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뒤 계속해서 간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집에서 아이도 보고 잠깐 쉬다가 병원으로 다시 갔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기는 왜 또 왔어? 왜 자꾸 오는 건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모질게 했는데 여기는 왜 또 온 거야? 내가 밉지도 않아? 어머니, 정신이 드신 거예요? 아니, 저 알아보고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도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왜 부산역에서 그 꼴을 하고 계셨던 거냐고요? 내가 끝까지 모른 척하면 네가 지쳐서 더는 나를 안 찾아올 줄 알았어. 근데도 끝까지 이렇게 찾아오는 거 보니까 진짜 내 속이 다 터진다. 너 왜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 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모질게 했는데. 모질게 하신 건 아세요? 미워도 그래도 어떻게 어머니가 그런 꼴로 있는데 외면을 하겠어요. 그리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미워하던 어머님 손녀딸이 병원이라도 모시고 가보라고 하대요. 나는 미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 병원 모시고 가보래서 그래서 모시고 온 거예요. 저는 정신이 차려져 대화가 되는 시어머니에게 그간 있었던 한을 풀어버렸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는지 입을 꾹 다물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제 다 기억나시고 정신 돌아왔으면 이야기 좀 해보세요.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도대체 아버님이랑 어머님 아들이랑 그 며느리는 어디 간 거예요? 아가씨도 어디 있고요? 왜 그꼴로 그러고 계셨냐고요? 저는 답답한 마음으로 화를 내며 물었고 그때부터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어머니 입을 통해 들을 수 있었어요. 너랑 우리 아들이 이혼하고 나서 걔가 재혼을 했어, 그 여자랑. 근데 그때부터 아들이 이상해지더라고. 그 기집애가 어떻게 꼬셨는지 모르겠는데 점점 애가 밖으로 나돌더니 사치 부리고 우리한테 자꾸만 돈을 뜯어가고 그랬다. 그러다가 10년 전에 네 시아버지였던 사람이 죽었어.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갔는데 그때부터는 완전히 발광을 하더라고. 그 인간이 남긴 재산이랑 내 가게까지 어떻게든 빼가려고 온갖 수를 썼는데 그때 우리 딸이 날 막아주느라 너무 신경을 써버렸는지 1년 전에 암으로 죽었다. 남편 죽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아들놈이랑 며느리라는 건 나 돈 안 내놓는다고 때리고 집안에 가두고 난리도 아니었어. 정말 끔찍했다. 그렇게 10년 넘게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내 가게는 망하고 우리 둘째까지 그렇게 가버리고 나니까 나는 더 힘을 잃어서 재산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 길로 가서 도박으로 그 많던 돈을 다 탕진하고 또 와서 날 괴롭히더라고. 그런데 내가 정신이 온전할 수 있겠니? 그때도 또 나를 감금하려고 하고 때리려고 하길래 도망쳐 나왔다. 그래서 내가 여기저기 노숙자 신세로 돌아다니다가 너를 그 꼴로 만나게 된 거야. 밖에 돌아다니는데 정말 모든 남자들이랑 여자들이 내 그 미친 아들이랑 며느리로 보이더라. 아주 세상이 나를 다 잡아먹을 것 같고 또 날 어디 끌고 가서 감금할 것 같은데 미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저는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결국에는 환각과 망상증을 얻어 미쳐버리고 만 거였어요. 그리고 그 환각과 망상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술로 이겨내왔던 거였죠. 어머니, 그럼 경찰서에라도 신고를 했었어야죠. 왜 그러고 당하고만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싸울 힘도 없었어. 나처럼 늙은 할머니를 누가 도와줄까 싶었다. 그래서 그냥 도망쳐 나온 거였어. 근데 내가 정말 그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 우리 딸한테 미안하고 우리 딸 죽고 나서는 네 생각이 간절하더라. 솔직히 말해서 후회했어. 왜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모질게 했을까? 너는 나랑 잘 살아보겠다고 늘 웃으면서 다가왔었는데 내가 널 망쳐버리고 결국에는 그 결과가 나를 망쳐버린 꼴이 되어버렸으니 내가 정말 너무나도 후회스럽다. 미안하다. 이제 와서 그 사과가 다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어머니 꼴을 좀 보세요. 왜 그렇게 당하고만 사셨던 거예요, 정말.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억세게 하셨어야죠. 악착같이 나갔어야죠. 이게 뭐예요, 정말. 시어머니는 제가 모르고 있던 새 완전히 인생이 망해버린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밉던 사람이 정말 불쌍하고 안쓰러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더 잘 케어를 했습니다. 정말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어요. 다행히도 그 뒤로 치료를 잘 받고 퇴원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퇴원하는 날 딸을 데리고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도 안 했는데 제 딸을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뒤에 하는 행동이 저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죠. 시어머니는 손녀를 알아보자마자 그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서 오열을 하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가 민이구나. 아이고, 그 작던 애가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컸어. 언제 이렇게 컸누. 민이야, 미안하다. 이 할미가 미안해. 내가 죽일 년이다, 죽일 년이야. 이렇게 예쁜 널 내가 왜 그렇게 모질게 대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너한테 왜 그랬을까? 정말 후회가 돼. 미안하다. 나한테 받은 상처 내가 두고두고 갚으며 삶아. 미안하다, 내 손녀. 미안해. 이 할미가 정말 정말 미안하다. 할머니, 괜찮아요. 전 기억도 안 나는 어린 시절인데요, 뭐. 그동안 엄마가 힘들었지. 저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저희 잘 지내봐요, 할머니. 그래, 고맙다, 우리 손녀. 이렇게 의젓하고 예쁜 애를 내가 왜 그랬을꼬. 시어머니는 지난 날이 그대로 되살아나는지 한참을 우셨어요. 그 모습에 저도 미웠던 마음이 어느 정도 녹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손녀와 친할머니의 재회를 마치고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아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셨죠. 먼저 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돈 보내라고 협박한 문자 내용들과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은 진단서들, 그리고 그동안 돈을 갈취해간 내역들까지 전부 다 모아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접근금지 신청까지 해놓으면서 전 남편과 시어머니 관계가 완전히 끝이 나도록 했어요. 전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지 깽판을 치고 싶어 했는데 한번 풀려난 뒤에 또다시 행패를 부리면 그 다음에는 그냥 풀려나는 것으로 안 끝나고 법적인 조치를 더 세게 맞을 걸 알고서 거기서 포기하고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또 찾아올까 무섭다며 핸드폰 번호도 다 바꾸고 완전히 피하고 지내셨어요. 그러고 나서 한동안 안정을 취할 때까지는 저희 집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나 딸이나 친정집에서 독립해서 나와 살고 있긴 했지만 처음 제가 시어머니를 간호하는 순간부터 먼저 저희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저희 친정 부모님 모두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는 건 아니라고 하시면서 흔쾌히 도와주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덕분에 제가 친정엄마에게 딸을 맡겨놓고 시어머니 간호를 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잠깐 지내실 때도 친정엄마가 한 번씩 집으로 오셔서 밥도 차려드리고 하면서 서로 잘 지내시기도 했습니다. 거의 한 달 넘게 지내고 나서는 시어머니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신 듯해서 이제는 나가실 때가 된 것 같아서 시어머니에게 여쭤봤었어요. 어머니, 이제 어머니도 안정을 취하신 것 같은데 집에 따로 나가서 사는 게 편하지 않으시겠어요? 여기서 계속 계시면 우리 딸도 보셔야 되는데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세요. 애미야, 나 그냥 너랑 같이 살면 안 되겠니? 미니야, 제 앞가림 지가 다 하고 난 옆에서 거들어 줄 뿐인데 힘들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젠 나는 미니 없으면 안 돼. 여기에서 또 떨어져 지내면 우리 미니가 눈앞에 아른거려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 나랑 같이 살아다오. 맞아요, 엄마. 나도 할머니 없이는 싫어요. 할머니 정말 밖에도 안 나가고 하루 종일 나랑 놀아주고 내가 답답하다고 하면 산책도 시켜주시고 다 하신단 말이에요. 할머니 저 진짜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계세요. 나도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우리 그냥 같이 살아요. 네? 시어머니에 이어서 딸까지 같이 살자고 이야기하니까 참 난감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지켜보니 두 사람은 그 한 달 사이에 많이 애틋해진 듯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셋이서 같이 살기로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4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딱 4년을 함께 살다가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죽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미안하다. 그리고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어. 저기 내 방 서랍장 맨 밑에 보면 통장이 있을 거야. 거기 있는 돈 다 네 거야. 너랑 미니한테로 다 주려고 여기저기 숨겨놓은 돈 모아놓은 거니까 살면서 넉넉하게 써라. 우리 아들 걱정은 할 필요도 없어. 저거 다 변호사 통해서 공증 받아놓은 거니까 그냥 나 죽으면 저건 다 네 거야. 참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며느리랑 손녀랑 같이 살 수 있어서 행복했어. 내 노년에 받을 수 없는 복을 받은 것 같다. 정말 고맙다, 애미야. 시어머니는 그 말씀을 하시고 며칠 뒤에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통장을 찾아봤는데 거기에는 무려 6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 정말로 그동안의 시간들이 전부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여곡절 많았던 사이였는데 마지막을 이렇게 애틋하게 보내게 되었다는 게 믿기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장례를 치러드리는데 어쩜 방문하는 조문객이 하나도 없는지 그렇게 외롭고 쓸쓸한 장례는 처음 치르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가 차마 못 지우고 핸드폰 안에 남겨두었던 전 남편의 번호로 장례식장 주소까지 다 보내놨는데 아예 오지도 않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사람이라는 게 인생을 잘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우리 미니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겨우 4년 같이 보낸 할머니가 뭐가 그리 애틋하고 좋다고 참 펑펑 울기도 많이 울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네요. 지금은 시어머니를 잘 보내드리고 저희 둘 다 다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마 부산역에서 시어머니를 다시 보게 되었던 날 제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더라면 저는 지금 많이 후회하며 지내고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인간된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죄책감에 빠져서 많이 힘들어했을 텐데 지금은 후회 없이 시어머니를 도왔다는 생각에 많은 안도감이 들어요. 시어머니가 주신 돈은 아까워서 아직까지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있네요. 이제 앞으로 우리 미니와 저의 인생에 또 예기치 못하게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가치 있게 쓰려고 아껴두고 있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죄는 미워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는 미워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교훈 삼아서 행동했고 지금 이렇게 따뜻한 결말을 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나 원수가 있다면 그들을 용서하고 홀가분한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죽도록 미웠던 시어머니가 이젠 이렇게 애틋한 사람이 되어 종종 보고 싶고 생각나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 감정이 그분을 미워했을 때보다 훨씬 가볍고 행복하답니다. 여러분도 가볍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의 다사다난했던 인생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